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우리가 물리라고 하는 이 과목을 배우는 과정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좀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 시공간의 이해, 즉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 바로 아인슈타인, 그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었던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하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뭐 이것저것 뭐 할 것도 없이 뭐 과학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과거에는 이 교육과정상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전혀 다뤄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물리 1에서 상대성 이론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나라 학생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에서는 개념 자체도 그렇고 어떤 공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들도 나올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공식 자체를 유도하는 과정들보다는 이 개념 자체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단순한 값들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태, 그런 형태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35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를 먼저 다루기 위해서는요, 일단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의 그 법칙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페이지 35쪽 제일 먼저 케플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케플러 하면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죠, 케플러. 가끔 케플러가 누구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은 케플러 망원경 이름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케플러식 망원경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보지 못한 인물이라고 할지언정 이 케플러는 이후에 뉴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케플러는 천체 물리학자로서 지금 현재 이 행성들의 움직임에 대한 세 가지의 법칙들을 마련을 하거든요. 자, 물리 시간에 지금 행성의 움직임, 즉 지구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뤄지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후에 지구과학 파트에서도 다시 한번 다루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케플러 세 가지의 법칙을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예를 들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원운동을 하면서 공전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태양이 가운데 있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궤도를 그리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지구가 어느 위치에서 공전을 하면서 태양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항상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태양을 바라봤을 때의 크기, 즉 눈으로 보이는 크기인 시직경 자체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케플러가 태양의 시직경을 조사하다 보니까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일정하게 변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은 원궤도가 아닌 찌그러진 형태의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법칙, 바로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타원은 원이 찌그러진 거죠. 요렇게. 그죠? 원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형태인 건데 이때 긴 지름이 있고 짧은 지름이 있어요. 그래서 타원도 중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태양이 타원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이때 두 초점 중에 한 장소에 태양이 있고요. 그리고 지구가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던 게 바로 이 첫 번째 타원 궤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요 지점에서 지구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요 지점에서 가장 먼 거리에 해당을 하겠죠. 이때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 그리고 가장 먼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구과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4계절 중에서 지금 근일점과 원일점 각각 여름 아니면 겨울이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여름이고 어디가 겨울일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근일점, 태양과 가까우니까 더워요. 여름이고 원일점이 겨울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실제로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근일점에서 우리나라의 계절은 겨울이고요. 원일점은 여름입니다. 근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때 계절은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지구과학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법칙은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에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자,
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당연히 1년이 되겠죠. 12달 동안에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지구가 요 위치에서부터 공전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1년 뒤면은 다시 근일점으로 돌아오겠죠. 12달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때 얘네들 태양과 지구를 잇는 선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 이 면적을 우리가 S라고 했을 때 전체 면적 요 S만큼을 12달 동안 쓸고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근일점 부근에서 지구가 한 달 동안 공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을 때 요 면적을 계산을 해봅니다. 근데 요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놀랍게도 전체 면적의 12분의 1만큼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원일점 부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공전을 한다. 근데 한 달 동안 공전할 때 요만큼 갔는데 이때 요 면적을 계산을 해봤더니 요 면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면적의 12분의 1만큼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같은 시간 동안 공전하면서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이 쓸고 지나간 면적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즉, 지금 현재 한 달 동안 전체 면적의 12분의 1만큼을 쓸고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이때 전체 면적을 쓸고 지나가는 시간은 요 12분의 1만큼을 쓸고 지나가는 시간의 12배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전 주기까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곧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되겠죠. 그런데 어디에서 공전하든지 간에 항상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이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근일점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요 부채꼴 모양과 그 다음에 원일점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요 부채꼴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특히나 부채꼴의 반지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의 길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인즉슨 반지름의 길이가 짧은 근일점 부근에서는 호의 길이가 길어야 되고요. 반대로 반지름의 길이가 긴 원일점 부근에서는 호의 길이가 짧아야지만 두 면적이 동일할 수 있거든요. 즉, 우리가 지구가 원궤도를 그리면서 공전한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은 이때 지구는 항상 동일한 속력,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공전을 한다. 즉, 공전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돌게 된다면요, 공전 속도도 근일점 부근이 원일점 부근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근일점 부근에서부터 원일점까지 가는 동안에 공전 속도는 점점 느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원일점에서 근일점까지 오는 동안에 공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전 속도 근일점과 원일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까지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케플러가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근일점, 원일점, 공전 속도 달라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타원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타원만큼 이렇게 많이 찌그러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분명히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의 거리가 다를 거거든요. 이때 근일점에서부터 원일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근일점까지의 거리를 0.8AU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AU라고 하는 건 천문학 단위죠. 그죠? 이건 나중에 지구과학 때 나오는 거니까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반대로 이제 원일점까지의 거리를 1.2AU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각각의 지점마다 거리가 다 다를 거거든요. 근일점이면 0.8AU 떨어져 있다. 원일점이면 1.2AU 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원은 타원이지만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이야기할 때는 근일점까지의 거리나 혹은 원일점까지의 거리로 그 행성까지의 거리를 설명하지 않고요. 이때 긴 지름과 짧은 지름이 있다 그랬죠? 긴 지름과 짧은 지름이 있을 때 긴 지름의 절반만큼을 우리가 A라고 적은 다음에 읽을 때는 장반경, 그리고 짧은 지름의 절반만큼을 우리가 B라고 적은 다음에 단반경이라고 읽게 되는데 이때 행성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그냥 장반경 A라고 봅니다. 장반경 A. 그 말인즉슨 근일점까지의 거리와
원일점까지의 거리를 더한 것에 얼마? 철반. 이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태양의 거리를 계산을 한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법칙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법칙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조화의 법칙이에요. 자, 앞서 공전속도는 근일점과 원일점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유는 바로 만유인력 때문입니다. 모든 물체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를 하죠. 그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를 할 때 근일점은 거리가 가깝고요. 원일점은 거리가 멉니다. 이때 만유인력은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근일점 부근에서가 원일점 부근보다 훨씬 더 만유인력의 크기가 커요. 그 말은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이야기죠.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그 힘에 의해서 지구는 가속도를 가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가까운 거리인 근일점에서는 속력이 빠르고 먼 거리인 원일점에서는 속력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 주위를 도는 다른 행성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질량이 조금씩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워낙 거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말인즉슨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일수록 만유인력의 크기가 작다. 그 말은 그만큼 공전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공전 속도도 느린데 당연히 더 먼 궤도를 돌아야 되니까 그만큼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공전 주기도 길어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케플러가 각각의 행성들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공전 주기의 관계를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낸 게 공전 주기를 T 혹은 P라고 쓸 수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는 아마 지금 T라고 적혀 있죠. 이때 공전 주기 T 혹은 P의 제곱과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뭐라고 본다고요? 근일점까지의 거리도 아니에요. 원일점까지의 거리도 아닙니다. 장반경의 길이인 A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예를 들어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구는 공전 주기가 1년이에요. 1년인데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을까? 아까 근일점까지의 거리가 0.8, 원일점까지가 1.2라면은요. 그 두 개를 더한 것 2AU죠. 거기에 장반경의 길이 요만큼은요. 당연히 1AU가 될 겁니다. 그죠? 따라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AU만큼 떨어져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때 1년의 제곱과 1AU의 세제곱이 서로 비례관계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찌됐건 비례한다는 얘기는 같다라고 이제 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역시 태양 주위를 돌아요. 그러면 지구와 마찬가지로 공전 주기의 제곱과 장반경의 세제곱이 서로 같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행성이 4AU만큼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공전 주기가 얼마가 되겠는가? 자, 4 세제곱 하면 되겠죠. 그거를 루트 씌워보겠습니다. 얼마? 8년이죠. 자, B라고 하는 행성 볼까요? 예를 들어 B도 공전 주기의 제곱과 장반경의 세제곱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9AU만큼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9AU만큼. 그러면 9 3번 곱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러면은 공전주기 몇 년이냐? 27년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공전주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전주기와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화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케플러의 법칙 세 가지를 좀 다뤄봤는데요. 지금 물리에서도 나오지만 나중에 지구과학에서도 역시 함께 쓰이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지금 현재 이 케플러 이후에 뉴턴의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 뉴턴 하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운동 법칙도 있지만 만유인력이 있거든요. 그죠? 자, 뉴턴의 만유인력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만유인력. 만 가지 물체는 있어요. 뭐가?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 가지, 쉽게 말해서 세상 만물이에요. 모든 물체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만유인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량 라지 M짜리 물체와 질량 스몰 M짜리 물체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두 물체는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할 텐데 그때 작용하는 그 만유인력 F는 정해져 있는 상수값 G, 만유인력 상수분에 두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바로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 하면은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네? 라고 해서 알아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지구가 물체가 잡아당기는구나. 이건 알 수 있는데 이 공식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실제로 힘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바로 앞서 우리가 봤었던 요 조화의 법칙. 요 조화의 법칙을 통해서 바로 만유인력 법칙을 유도한 과정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즉 조화의 법칙으로 만유인력 법칙이 유도가 되고요. 거꾸로 만유인력 법칙에서 조화의 법칙이 유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 사실은 뭐 이렇게 유도되는 과정, 뭐 이게 만일 재학생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친구들이라면은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는 좀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공식을 유도하라는 내용들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공식을 통해서 뉴턴은 자신이 만들어낸 운동 법칙들, 제1관성의 법칙, 가속도 법칙, 자극만장의 법칙이 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등속 원운동에 관련된 법칙들을 통해서 만유인력 법칙을 유도를 해냅니다. 근데 그렇게 만유인력 법칙이 유도가 된다면 거꾸로 만유인력 법칙 같은 경우에도 조화의 법칙이 유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유도되는 과정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문제상에서 다뤄지는 부분들은 크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다루고 지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만유인력 법칙에서 조화의 법칙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앞서가 등속 원운동에 관련된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물리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등속 원운동,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반지름 R만큼의 거리를 얘가 V의 속력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그 T는 속력분의 거리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V분의 2 파이 R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속력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은 시간에 따라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돌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이런 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등속 원운동은 빠르기는 일정하지만 계속해서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얘도 가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는 V분의 R의 제곱으로 가지고 등속 원운동의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값이거든요. 근데 가속도가 존재한다. 가속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힘이 존재한다.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 자, 그랬을 때 등속 원운동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물체의 힘은 바로 중심으로 작용하는 구심력 F라고 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F는 하고 정리하면은 우리 앞에서 이 뉴턴의 운동 법칙 할 때 나왔었죠. 그죠? 힘은 무조건 질량에다 가속도 곱한다라는 거.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라면은 이때 R분의 m V 제곱으로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구심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뉴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가운데 태양이 있어요. 라지 m짜리 태양이 있고 지구 스몰 m이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유인력의 힘으로 지구가 태양에게 잡아당겨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앞서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구심력이에요. 구심력은 R분의 질량 m에다가 V 제곱을 곱한 것이죠. 근데 이게 곧 뭐다? 만유인력이다. 그럼 만유인력은 G R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이 둘의 값이 서로 같다라고 놓은 겁니다. 서로 같다라고 놓은 거죠. 그랬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스몰 m 정리할 수 있고 R 없애버리고 R의 제곱 없애버리고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V에다가 우리 앞서 넣었었던 등속 원운동의 요 속력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왜 저걸 저기다가 넣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지구와 같은 행성은 태양을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는 없다 이거죠. 따라서 요 V라고 하는 속력에다가 등속 원운동을 하는 요 속력 V를 집어넣도록 하죠. 그러면은 T분의 2파이R의 전체 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나머지 값은 R 분의 라지 G, 라지 M으로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봤을 때 4 파이 제곱 R의 제곱은요. T 제곱 넘겨버릴게요. 그러면은 R분의 R분의 라지 G, 라지 M에다가 T의 제곱 넘어가죠? 그런 다음에 R도 넘길게요. R도 넘겨주면은 요거 세제곱으로 바뀌겠죠? 그죠? 자, 다시 정리해주면 4 파이 제곱의 R의 세제곱은 라지 G, 라지 M에다가 뭘 곱하자? T의 제곱을 곱하자. 그러면 어차피 상수값 넘겨버리게 되면요. R의 세제곱은
4 파이 제곱분의 라지 G, 라지 M에다가 T의 제곱을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상수값이라고요. 정해져 있는 숫자. 그 말인즉슨 거리의 세제곱과 시간의 제곱은 서로 어떻다? 비례한다 라는 공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게 뭘까요? 바로 앞서 봤었던 조화의 법칙이죠. 이렇게 만유인력 조화의 법칙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이 유도가 되고요. 거꾸로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조화의 법칙도 유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케플러의 법칙과 그 케플러의 법칙을 통해서 이제 유도할 수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한 내용까지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제 드디어 아인슈타인으로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자, 뒤로 넘어가셔서 페이지 36쪽으로 넘어가시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순서대로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인슈타인은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당시에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이론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 뉴턴 하면은 운동의 법칙들이 막 나오죠. 그 말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공식화해서 계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계산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용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아인슈타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한 명이 또 나와요. 바로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A는 B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A는 B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 그 두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면은 A가 B다, A가 B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돼요. 아니면 둘 다 틀리든가. 둘 다 틀려서 A는 C다라고 결론이 나든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A는 B다, A는 B가 아니다라는 것이 모두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A는 B가 될 수도 있지만 A는 B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서로 이 융합되지 않는 그 두 가지의 이론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등장을 한 게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상대성 이론을 하면은요, 두 가지가 나오죠.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교재 내에서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두 가지를 모두 다 다뤄볼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여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상대성 이론을 배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특수상대성 이론이 먼저 나오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중에 나왔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살을 조금 붙여서 만든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완전히 달라요. 그 말인즉슨 특수상대성 이론 따로, 일반 상대성 이론 따로 배워야 되고요. 실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도저히 물리 이 시간에 뭐 간단한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심도 있게 들어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는 도리어 특수상대성 이론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36쪽에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들로 가도록 할게요. 아인슈타인은 앞서 두 가지 서로 융합되지 않는 이론을 서로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가정이 필요했었습니다. 일단 교재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가설부터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이 가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재에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가 이제 상대성 원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광속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위해서 먼저 필요했던 것은 상대성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상대성 이론 아닌가요? 자,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과 이론은 조금 다르죠. 자, 뭔 얘기냐? 상대성 이론 하면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과거 사람들부터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상대성에 대한 것들은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대성이라는 뜻이 뭘까요? 내가 보는 것과 남이 보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뜻이 상대성 아닌가요? 그 사람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다? 자, 과거에
지구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것들에 대한 막 이론들이 막 서로 학자들 사이에서 막 치고받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천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주장하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고요. 학자들이 있었었는데 지동설을 주장하는 학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주장했던, 그렇게 말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지동설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준 갈릴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갈릴레이가 당시에 천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야 너네 지동설이 틀렸어 라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그걸 반박하는 실험을 하나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 바로 요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천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물건이 사람 머리 위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발 앞쪽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자기 앞으로 떨어질 텐데, 천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니네 말대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고 니네들이 지구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면은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너네들이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결과적으로 물체가 떨어졌을 때 너네들의 발 앞이 아닌 옆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물건 떨어뜨려봐. 항상 너네 발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지구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라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갈릴레이가 그래? 그럼 내가 그걸 반박을 해볼게 하면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요. 배를 딱 타서 이 사람이 정지되어 있는 배 위에서 물건을 떨어뜨립니다. 슉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발 앞으로 떨어지는 건 당연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배가 움직일 거예요. 배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배가 움직일 때 역시 물체를 뚝 떨어뜨릴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 실제로 물체가 배가 움직이는 동안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거죠. 포물선을 그리면서. 자, 여러분들 뭐 포물선 운동에 대한 내용들은 뭐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을 텐데 두 가지 운동이 겹쳐 있는 거거든요. 앞쪽으로 등속 직선 운동,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두 가지가 겹쳐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물선 운동을 그리면서 물체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실험을 갈릴레이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갈릴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봐라. 내가 지금 배 위에서 물건을 떨어뜨렸다. 근데 배가 정지되어 있건 배가 움직이고 있건 항상 물체는 내 앞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다만 내가 봤을 때와 너네들이 봤을 때의 상황이 좀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너네들이 봤을 때는 요 상황과 요 상황은 두 물체의 궤적이 다르지만 내가 본다면 그냥 물체는 앞으로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만 보이게 된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움직이고 있건 정지해 있건 항상 우리 관점으로는 그냥 정지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물체들의 움직임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 제가 만일 이 상황에서 물체를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던졌다가 받으면은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물체를 수직으로 집어 던졌을 때 실제 이 칠판지우개가 어떤 식의 궤적을 가지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제가 이 상황에서 앞으로 움직이면서 그냥 수직하게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으로 집어 던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칠판지우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 던졌을 때랑 앞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집어 던졌을 때랑 이때 두 물체의 궤적을 서로 다르게 보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내가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든 아니면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든 어차피 수직하게 움직이는 것처럼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즉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상대성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상대성 원리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등장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론화시킨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모든 물리 법칙은 어떠한 관성좌표계에서 관찰하더라도 똑같은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아까 제가 칠판지우개 던지는 거 잠깐 보셨죠? 그랬을 때 저라고 하는 좌표계, 제가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있는 공간에서는 제가 정지해 있건 움직이고 있건 얘가 이 물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항상 동일하게 본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그 상황을 다른 좌표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서로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상대성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이고요. 두 번째는 광속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 빛의 속력, 광속이라고 부르죠. 보통 이제 우리가 C라고 적는데요. 이 광속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 초당 3억 미터를 진행하는 속력입니다. 물론 이제 빛은 진공 중에서나 아니면 기체, 액체 혹은 투명한 고체에서 속력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어찌됐건 가장 빠른 진공 상태에서는 1초당 3억 미터를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정도의 속력을 가지고 있는 게 광속인데 과거 사람들은 광속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빛의 속력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빛의 속력을 측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마이컬슨과 몰리라고 하는 사람의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마이컬슨과 몰리가 이런 실험을 할 당시는요, 빛이 하나의 파동으로서 뭔가 빛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있어야지만 빛이 전달될 것이다 라는 이론으로 가지고 빛의 성질을 설명하려고 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빛은 물질을 이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진공 상태에서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과거 마이컬슨과 몰리가 있던 당시에는요, 분명히 빛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다 라는 관점 내에서 가상의 매질인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을 생각하고 그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했었던 그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마이컬슨과 몰리가 실험을 해요. 그래서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실제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에테르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고 도리어 광속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이런 결과를 얻어내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광속 불변의 법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마이컬슨과 몰리 실험은 거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빛의 속력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일단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특수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의 가설을 통해서 나눠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느냐?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요, 동시성의 상대성과 동시성의 상대성, 그 다음에 시간 팽창 혹은 시간 지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이 수축, 그리고 질량 팽창,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특히 개념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얘네들 간단한 계산 과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식들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우리는 동시성의 상대성, 페이지 36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제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시기 바라요. 동시성, 동시에 뭔가가 일어나요. 근데 상대성, 아까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분명히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이론이 동시성의 상대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좌표계,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물체의 양 끝에는, 물체의 정 가운데는요, 빛을 쏠 수 있는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빛을 쏠 수 있는 장치가. 그래서 빛을 양쪽으로 쏠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빛을 쏘기도 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빛을 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이의 거리가 똑같아요. 거리가 똑같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빛을 쏘게 되면은 왼쪽으로 진행한 빛이 이 벽에 도달하는 시간, 그리고 오른쪽으로 진행한 빛이 벽에 도달하는 시간 어떨까요? 당연히 똑같겠죠. 이때 왼쪽으로 진행한 빛이 왼쪽 벽에 도착했을 때를 A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진행한 빛이 오른쪽 벽면에 도달했을 때를 B 사건이 일어났다. B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물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이 안에서 사람이 이 현상을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외부에서 또 한 사람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철수라고 할까요? 철수가 내부에서 관찰하고 있고 영희가 밖에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저 빛을 탁 쏘아서 양쪽에 빛이 도착하는 그 순간에
A 사건과 B 사건이 일어난 것을 철수는 어떻게 표현하고 영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철수! 당연히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때 영희 마찬가지로 A 사건과 B 사건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하나의 사건을 철수와 영희가 서로 다른 좌표계 내에서 보고 있거든요. 철수는 물체 내 좌표계에서 보고 있고요. 영희는 물체 밖 좌표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 상태의 좌표계에서 지금 현재 철수와 영희가 같은 사건을 바라봤을 때, 같은 일을 바라봤을 때 A 사건과 B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은 서로 같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앞서 요 물체가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빛을 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철수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요. 바깥쪽에서 이제 영희가 이렇게 관찰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빛을 팡 쏠 건데 이때 요 물체가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물론 우리 주변에서 빠르게 움직여도 빛의 속력과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정상 저 좌표계가 정말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거의 빛의 속도의 한 80% 정도? 그 정도의 엄청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빛을 딱 쏘는 순간에 좌표계, 뭐 열차든 아니면 우주선이든 뭐 좋습니다. 뭐든 좋으니까 얘가 팡 하고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좌표계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좌표계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왼쪽으로 진행한 빛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한 빛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안쪽에 타고 있는 철수는요, 지금 좌표계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는 제가 정지해 있건 움직이건 간에 항상 정지해 있는 상태로 많이 생각을 한다고요. 특히나 앞서 저 위에는 진짜로 좌표계 자체가 정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래 같은 경우는 좌표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야기가 달라요. 왜? 위와 아래 모두 다 철수는 지금 그 좌표계와 함께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위에서도 철수는 정지 상태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지 상태에 있으면서 저 사건들을 보겠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좌표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철수는 자기 스스로는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철수도 움직일 거고요. 그러면서 빛이 왼쪽으로 가서 여기에 도달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진행해서 도달하는 시간이 서로 같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철수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진행해서 일어나는 A 사건과 B 사건이 똑같이 동시에 일어나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영희가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영희가. 왜? 영희는 빛이 여기서 쏘아졌는데 왼쪽 벽은 다가오고 있으니까 요만큼 거리만 진행을 하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하지만 오른쪽 벽은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만큼 가야지만이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 말인즉슨 실제 이 영희가 이야기할 때는 이때 왼쪽 벽으로 도달하는 시간이 오른쪽 벽으로 도달하는 시간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A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B 사건이 나중에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조건은 말이죠, 바로 이 좌표계가 정말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 매우 빠르다라는 속력이 예를 들어 뭐 KTX 정도의 속력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광속의 한 80% 정도? 그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을 해줘야지만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지금 현재 철수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영희는 A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B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근데 둘 중에 누가 맞냐 이거죠.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다라는 거죠. 좌표계 내에서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하지만 좌표계 밖에서 관찰하게 된다면 두 사건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하고 있는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일어난 현상도 서로 다르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우리 주변에선 일어날 수 없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될 게 바로 이 시간 팽창이에요. 시간 팽창. 자,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영화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 인터스텔라에 보시면은 아버지와 딸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아마 그걸 영화상에서 본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저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때 아까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공식이 하나가 나온다 그랬죠? 그 공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팽창은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하나의 좌표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좌표계가 있는데요. 내부에 철수가 타고 있어요. 철수. 그리고 바깥쪽에서 영희가 저 모습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빛을 위아래로 한번 쏴볼까요? 이렇게 빛을 쏴서 빛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우주선의 높이를 L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L. 그랬을 때 철수는 과연 저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죠. 자, 철수가 느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렇다면은 속력은 당연히 빛이니까 무슨 속력으로 움직여야 돼요? 광속 C로 움직여야 되겠죠. 당연히 C의 속력으로 왔다 갔다 반복을 하는 거니까 시간 얼마 걸린다? 2L만큼 걸린다. 아마 이만큼 시간 걸릴 거야 라고 철수는 계산을 하고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근데 만일 이 좌표계가 정지 상태에 있다면요, 영희도 아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동일하게 측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좌표계가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좌표계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보세요. 빛을 쏩니다. 빛을 쐈을 때 이때 빛이 천장에 도착할 때 하얀색에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실제 철수는 그냥 빛이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만 보이겠지만 영희는 빛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버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 빛이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내려오는 동안 우주선이 좀 더 움직이겠죠. 이만큼. 자, 우주선이 이만큼 움직였어요. 그랬을 때 내려왔을 때 여기에 이렇게 도착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된단 말이죠. 자, 물론 이제 포물선 형태처럼 나타나야 되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해서 삼각형 형태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랬을 때 철수는 그냥 위아래로 왕복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겠지만 영희는 빛이 요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단 말이죠. 자, 이 그림을 조금 더 보기 좋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희는 빛이 요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 t만큼이 걸렸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t 시간 동안 지금 관찰을 하는 거예요. 영희가 지금 느끼는 시간을 t라고 할게요. t 시간 동안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건데 이때 두 빛변의 길이는 결과적으로 빛이 t 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거리거든요. 따라서 이 두 빛변의 길이는 전체 CT만큼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밑변의 길이는요, 우주선이 V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전체 길이가 VT가 될 겁니다. 그리고 높이는 당연히 L이 될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요 삼각형만 볼게요. 요 삼각형만 보면은 요 하나의 빛변 길이는 요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CT. 요 밑변의 길이는 요거의 또 절반이니까 2분의 VT.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2분의 CT의 전체 제곱은 2분의 VT의 전체 제곱 플러스 L의 제곱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4분의 C의 제곱 T의 제곱분의 T의 제곱은 4분의 V 제곱 T의 제곱 플러스 L의 제곱.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T란 말이죠. T로 정리하고 싶어요. 넘길게요. 넘기면 지금 현재 4분의 C의 제곱, 같은 T로 묶을 수 있죠? 자, 4분의 T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C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게 L의 제곱이네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건 T입니다. T만 놔두고 다 넘길 거예요. 그래서 T의 제곱은 하고 정리하면은 4L의 제곱을 뭐로 나누자? C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으로 나누자. 그런 다음에 T 제곱 풀어버리면은 여기다가 루트 씌워버리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근데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면은 T는 4L제곱 다 빠져나올 수 있네요. 그죠? 2L이에요. 2L. 2L 빠져나오고 2L 빠져나오고 나머지 루트 C의 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1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영희는 지금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T를 얼마로 추정한다? 2L에다가 루트 C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분의 1로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철수와 영희의 시간을 비교하고 싶거든요. 아까 철수가 C분의 2L로 가지고 측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L 나와 있으니까 우리 C를 좀 밖으로 좀 빼내 볼게요. 이렇게 밖으로 빼내 보면은 T는 2L에다가 그래? 자, 2L에다가 루트. 자, 요거를 C제곱으로 묶어 볼게요. C제곱으로 묶어 보면은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C제곱 밖으로 빠져나오면 C분의 2L은 얘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정리가 끝난 겁니다. 자, 요거 다 지울게요. 자, 앞서 철수는요,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C분의 2L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요, C분의 2L에다가 얼마를 곱하자?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도 되겠죠? 분의 1 이렇게 지금 측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철수와 영희는 요만큼의 시간 차이가 생기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거죠. 자, 요 뒤에 곱해주는 요것을 우리가 로런츠 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런츠 인자. 자, 그런데 보세요. 어차피 뭐 철수랑 영희 앞에 있는 거 빼고 요 로런츠 인자만 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어차피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값은 요거 V밖에 없습니다. V. 맞죠? V. 자, 이때 예를 들어 V의 속력, 우주선이 움직이는 속력이죠. 우주선이 움직이는 속력이 광속에 비해서 매우 작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매우 작아요. 매우 작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C분의 V 값인데 C가 매우 커요. 분모항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C분의 V 값이 매우 작죠. 근데 그걸 제곱할 거예요. 그러면 작은 값이 더 작아져 버리겠죠.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뭐 0.01인데 그걸 제곱해버리면 0.0001이 나와버리니까 더 작아지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1에서 뺄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주 작은 값을 1에서 빼봤자 분모항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말인즉슨 결과적으로 로런츠 인자값이 얼마가 나온다? 거의 1이 나와버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철수의 시간과 영희의 시간이 서로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우주선이 움직이는 속력이 광속보다 빠르다? 빠를 수는 없어요. 절대 빠를 수는 없습니다. 절대 빨라질 수 없는데 근접할 수는 있죠. 근접할 수는 있어요. 자, 그 말인즉슨 뭐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 아니면 90% 뭐 이렇게 속력이 가까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의 속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광속을 10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속이 10인데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속력이 9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10분의 9, 0.1이란 말이에요. 맞죠? 0.1인데 이때 그것을 제곱할 거예요. 그러면 0.1을 제곱하면 0.01이네요. 근데 0.01인데 그 값도 물론 작지만 아까랑은 다르게 1에서 그 값을 뺐을 때 분모항의 크기를 그 C분의 V의 제곱값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분모항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인즉슨 로런츠 인자는 1보다 어떻다? 크다 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분모항의 값은 무시할 수가 없는 값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로런츠 인자가 1보다 큰 값이 돼버리게 된다면요, 철수의 시간과 영희의 시간을 생각을 했을 때 영희는 철수의 시간에다가 로런츠 인자 1보다 큰 값을 곱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크기는 영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철수가 빛이 왕복하는데 예를 들어 2초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빛이 왕복하는데 2초가 걸렸어. 와, 엄청나게 먼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2초의 시간이 걸렸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영희는 실제 이 상황에서 얘가 매우 빠르게만 움직여준다면 실제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2초 이상으로 측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수는 2초 만에 왕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희는 3초 만에 왕복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둘 중에 누가 맞아요? 둘 다 맞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맞아요. 철수도 맞고 영희도 맞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건 과연 누구한테 일어나는 것이냐? 철수입니다. 즉 영희는 철수의 시간이 팽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1초 1초의 간격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늘어난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죠. 시간이 팽창되었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 말은 지금 철수와 영희를 비교했을 때 철수가 시간이 느리게 갔기 때문에 시간이 적게 흐르게 된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철수는 2초 늙어요. 하지만 영희는 3초가 늙습니다. 이게 바로 인터스텔라에서 나왔었던 바로 아버지와 딸의 시간이 다르게 가는 현상, 그것을 설명하는 시간 팽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 팽창에 대한 내용들을 쭉 좀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 같은 경우가 지금 특수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공식도 지금 현재 이 시간 팽창에 나오는 공식만 잘 이해해 주시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나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좀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요. 사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설명할 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나머지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모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